폭우로 제방에 터져 차량 15대가 물에 잠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8구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돼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는데요. 배수와 수색 작업이 오후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희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용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분당 8만 리터로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 7명의 실종자가 발견된 데 이어 오늘 낮 12시 3분과 오후 1시 43분쯤 여성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청주 하나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정확한 신원 파악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쯤부터 지하차도 내부를 걸어서 수색하려고 했지만 안에 쌓인 토사물 때문에 아직 도보 수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뒤면 지하차도 내부의 물이 빠질 거라 보고 있는 만큼 이후부터는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궁평 2 지하차도 앞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나흘째 이어진 폭우로 경상북도 지역은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등 재난 상황이 심각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예천 지역에선 한창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죠? 네, 경북 예천에 나와 있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생채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다리는 끝부분이 끊어져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천 산사태 현장은 아직 복구 작업은 엄두를 낼 수 없고 실종자 수색이 우선 진행되고 있는데 생사 확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물난리로 인해 이곳 예천에서만 8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예천 이외 다른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곳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시급하게 복구 작업이 이뤄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예천 현장까지 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터널 앞에서 쏟아진 토사물로 도로가 막혀 있는가 하면 불어난 하천물에 도로 일부가 뜯겨 있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물이 불어가지고 아침 9시 돼서 물이 줄었어요. 아침 9시에. 마마 대단했지요. 그래 장비가 와가지고 드러내고 막. 국군 장병들의 대민 지원이 이뤄진 마을 정도가 그나마 숨통이 트인 모습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경북 전역에서 지금까지 사망 18명, 실종 9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민 1043세대, 1563명이 살던 집을 떠나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지난 밤 사이 1,400여 가구에서 정전이 일어났고 수도 공급이 끊겼다는 신고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경북 남부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며칠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중하류 수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현재 5곳에 홍수특보를 발령했는데요. 경남 밀양 삼양진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낙동강 수계인 경남 밀양 삼양진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젯밤 10시 5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삼양진교의 수위는 6m 20cm입니다. 3시간 전보다 20cm 더 높아졌습니다. 5m를 넘어서면 주의보가 발령되는데요. 경고 단계인 7m에는 80c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중상류인 경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여파가 중하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삼양진교 아래에는 누런 흙탕물이 무서운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5곳에 홍수특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경북 예천 회령교회는 홍수 경보가, 제가 나와 있는 경남 밀양 삼낭진교와 함안군 개내리, 그리고 경북 의성 장송교와 칠곡 호국의 다리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류 쪽 낙동강 생태공원은 일찌감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비구름이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부산과 경남에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과 경남 전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마치 게릴라식으로 한 번에 쏟아 부었다가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오늘 오전 폭우로 다리 난간이 끊어져 현재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경남 함안에선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 대연동 주택가에선 담벼락이 넘어져 가스 배관이 파손되는 등 부산과 경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가 우려되는 곳이 많아 현재까지 23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충남과 전북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맞쏟아져서 금강이 범람할 위기라고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금강 하구뚝 전체 관문 20개를 모두 열고 초당 1만 2천여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금강 수계 지역 주민 800여 명이 대피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세훈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 경계인 금강 하구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멈춘 상황입니다. 제 뒤로 금강 하구뚝이 보이실 텐데요. 관문 20개가 모두 개방돼 초당 12,000톤의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금강 하구뚝은 지난 1990년 홍수 방지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됐는데요. 관문 20개가 모두 개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현재는 홍수 수위까지 3m가량 여유가 있지만 만조가 겹쳐 변수입니다. 하구뚝 관문을 통해 금강물을 빼내고 있지만 바닷물 수위가 높아 방류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 폭우가 지속되면 범람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강 수계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대피는 했습니까? 네, 전북 익산과 충남 부여, 논산, 공주, 청양 등지가 비상입니다. 논산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논산시 성동면 일대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충남 공주 제민천이 범람하고 청양 지성천 제방 일부가 붕괴되기 시작해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전북 익산시 용안면에서도 주민 6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금강 주변에는 최근 사흘 동안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60mm에 가까운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금강 하구뚝에서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비 피해 상황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유영 기자, 폭우가 계속되면서 사상자 수도 늘고 있는데 현재 인명피해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3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충북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시신 2구가 추가 인양되고 경북에서도 부상자 1명이 숨지면서 현재 사망자는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명은 아직 실종 상태여서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구조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추가되고 있는데 이곳에 침수된 차량에 모두 몇 명이 탑승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실종자 숫자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사흘간 5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진 충청권에서 33명이 숨지거나 다쳐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여서 이 점도 우려됩니다. 시설물 피해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시설물 피해도 심각한데요. 중대본 오전 11시 발표 기준으로 전국의 도로 54곳 일부가 파손되고 유실되거나 침하된 상태입니다.
하천 옆에는 하천물이 범람하지 않게 뚝을 쌓아놓는데 이 제방이 무너진 곳도 4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옹벽 파손, 토사 유출, 침수, 낙석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고요. 또 농작지 15,120헥타르, 서울시의 4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이 침수돼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는 90개 시군구의 4,500여 세대 7,800명 넘는 인원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MBN 뉴스 박영입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김 본부장님, 올해 장마가요 벌써 평년을 훌쩍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과 양상이 있는 거죠? 네, 올해 지난 6월 25일 장마가 시작했으니까 올해 22일째 맞습니다. 아직은 평년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기간 면에서는. 네. 그런데 올해 특징을 보면 원래 장마 기간이 이렇게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여러 날 대체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장마인데 네. 그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되게 좀 하루 이틀 정도 한 지역에 내렸다가 좀 내려갔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한 하루 이틀 뿌렸다가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골고루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비가 내리는 반면에 올해는 지난 14일과 15, 16일 전북과 충청 지역에 계속 이 정체 전선이 머무르면서 네. 많은 비가 내리는 게 이제 그 문제였고요. 어떤 나타난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수량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남부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뭐 6배가 넘는 네, 지금 그 강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장마의 강수량이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많은 이유가 또 뭔지. 네.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가 왔을 경우에 네.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비를 네. 뿌린 해가 네. 될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 지구 온난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따뜻해지면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물리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대략 1도 이상 1도 상승하면 네. 그 안에 7% 정도의 수증기 양이 더 늘어납니다. 자, 이 수증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 수증기가 어딘가에서는 폭우를 만들고 또 어딘가에는 오히려 수증기 빈곤 현상을 일으켜서 가뭄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건데 올해 그 단기간에 내린 그 원인을 보기 위해서 넓게 기상위성 영상을 보면 저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 서해 또 한반도를 거쳐서 그 태평양 북쪽으로 나가는 우리 강물에 물이 흐르는 길이 있듯이 네. 그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흐르는 대기의 그 길이 있거든요. 그걸 네. 그 대기천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마전선상으로 수증기가 비의 원료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 발달할 때 쏟아 부었다가 또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많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지금 반복하는 현상이 13일부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현상이 참 오늘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일시 낮에 많은 지역이 좀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많이 내리는 곳은 남해안 쪽에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게 점차 오늘과 내일은 남북으로 약간씩 진동하면서 주로 충청 이남 쪽에서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체 전선이 조금 더 올라오는 모레는 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역시 또 이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저 화면에 보이듯이 남쪽에는 정체 전선이 걸려 있고 북쪽에는 저기압이 놓여 있으면서 네. 계속해서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앞으로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다만 19일 정도까지 그렇게 그 활성을 띠다가 20일과 21일 정도는 네. 정체 전선이 남쪽 제주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일시 내륙은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며칠간은 더 비가 계속 내릴 것이다. 19일까지는 네.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참삼 교수님, 이게 좀 뭐 중앙재해대책본부 또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 사망 실종자가 뭐 최소 48명인데 지금 오송 침수 지하차도의 경우 인명 피해 확인하고 있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피해 상황들이 있었나요? 이번 우리의 강우의 특성상 가장 네. 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라는 거에 의한 사망자, 그다음 하천 범람에 의한 1차적인, 2차적인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특징적인 거 하나는 보면 경상북도라고 하는 특징 지역에서 지금 사망 실종자들의 50% 이상이 나는 27분이 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우려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터널 사건입니다. 지하차도 사건인데요. 네. 지금 현재 초입 부분만 저희들이 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4대에서 나온 사망자가 벌써 9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CCTV 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15대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실종 신고는 11분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가족이 전체가 타고 있거나 1인 가족이거나 이런 경우 실종 신고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그 사망자나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2011년도에 우면산 사건이 났을 때 300mm가 왔습니다. 네. 그때가 저희가 산사태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상황이었는데요. 원래는 그 기록을 뛰어넘을 것 같아서 상당한 지금 비도 우려가 있습니다. 300mm 훨씬 넘었잖아요. 그쪽 해당 그렇습니다. 지역들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느 산에서 산사태가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네. 상황입니다. 오승읍 궁평 이 지하차도 침수의 경우 지금 아직 뭐 정확한 피해 원인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수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대용량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요 뽑아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도하는 데 따라 가지고 용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깨끗한 물이 아니고요. 지금 흙으로 된 진흙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펌프 용량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가 작년 흰남노 때 포항 주차장 사건 때도 보면 실내 주차장인데 금방 물을 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네. 20시간 만 하루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종일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작업은 한 이틀 정도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배 본부장님, 오승읍 지하차도 영상을 보면 10분 만에 물이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통상 이런 일들이 빈번히 예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포항 지하주차장 또 올해 5월인가 서초구에 네. 그 건물 빌딩 지하주차장 등 이 물이 흘러내리는 그 CCTV를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빠른 사람도 그 흘러내리는 물을 벗어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데요. 역시 매년 겪는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여름철에 우리나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그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 여름철 이렇게 반복되는 그 집중호우, 작년 서울 도시에서 큰 피해가 있었고 올해도 역시 그 중부지방에서 큰 피해가 있는데 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여름도 상당히 복잡한 여름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지난 3년간 그 적도 부근의 바닷물의 온도가 낮았던 라니냐 현상이 끝나고 올해 5월부터 평년보다 높은 그 적도 열대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지금 5월, 6월, 7월 3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온 원인을 엘니뇨 갖다 끌어대기는 좀 아직 이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 여름철 날씨가 결국은 큰 대세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여름철 강수 패턴이 변하고 있고 그 네. 기온이 더위가 변하고 있고 이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매년 그 반복되는 이런 그 폭염, 폭우 또 아직은 태풍 우리나라 제대로 오지 않았는데 또 10월 초까지는 태풍의 계절을 또 앞두고 네. 있으니까 근데 재난 통상요 이런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네.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네. 도로 통제가 이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된 겁니까? 그 오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 차도에 네. 그 철도 건널목에는 철도원이라고 그래서 차단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하차도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문제는 비가 많이 온 건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 물이 흘러 들어갔고 그런데 인근에 그 임시 무슨 제방 공사를 하면서 임시 뚝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하차도를 왜 안 막았냐 보다는 이 뚝이 터진 게 저는 더 큰 그런 어떤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 이번 일을 통해서요,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지하차도라든가 이 지하대가 낮은 곳 이용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예. 만약 갑자기 물이 차오를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는 사전 차단이 답이고요. 네. 물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진입을 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에 부산의 초량 지하터널, 부산역 앞에 있는 그런 경우는 하천에 물이 범람한 게 아니고 내수 침수에서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서서히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한 차에서 빨리 내려서 도보를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이 차 들어와도 차에서는 일단 내려서 도보로 나오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 왜 정체가 되냐면 제일 앞차가 침수해서 차량이 못 멈춰버리거든요. 움직이겠죠? 네. 그러니까 앞쪽 뒤쪽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차에서 대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창문을 조금 열어두시거나 창문을 미리 열어두셔야 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전기 계통이 많은 요즘 차들은 침수가 되면 창문조차 열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창문을 못 열고 문도 못 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궁평 지하차도처럼 이제 외수에 의한 경우는 사실은 지하차도의 급경사로 시속 2, 3m의 그 급류가 흘러 나오기 때문에 차량으로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도보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네. 이번에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보시면 이제 겨우 후진해가지고 급하게 나오는데도 거의 그 CCTV 블랙박스에 찍힌 차가 제가 볼 때 마지막 차량인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나오지 않고서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배 본부장님, 네. 계속 이어진 폭우에 충북 괴산댐에서 물이 댐 위로 넘쳐흐르는 이게 원류 현상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43년 만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댐 붕괴 위험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댐 전문가 말에 따르면 이미 댐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게 댐인데 그 댐을 두 차례 넘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비가 끝나고 나면 아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목적 댐 같이 큰 댐은 미리 물을 빼고 이러는데 이 원료 그러니까 그 댐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보를 넘쳤다는 의미니까 한번 그 괴산댐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 괴산댐의 경우 2번 넘쳤잖아요. 예. 그 비가 많이 내리면 언제든 원류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동안 그렇다면 대책은 없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괴산댐의 특징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네. 괴산댐은 용량이 1,50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양강직댐이나 충주댐이 한 2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댐이지만 거의 보혜 기능처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년 전에 달천에 침수 사건이 있은 이후로 관련해서 보수 보강들이라든가 안전진단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원료를 조금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네. 원료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체크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댐을 이제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주변에 이제 산막이 옛길과 같은 이제 레저 공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주민들과 의견을 맞춰서 네. 좀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달천의 그 하천에 대한 보수 보강이 좀 더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장마 때요 도로 침수로 인한 그 차량 침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예. 도로 침수 시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차량을 가지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차량을 놓고 먼저 대피하는 것이 나은 건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차량이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할 때는 서서히 운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차만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이라는 건 흐름으로 가기 그렇죠.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나는 위험하니까 그냥 차 세우고 갈 거야라고 가버리시면 뒤에 차량들이 다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어쩔 수 없이 차량이 본네트 위로 물이 차면서 차량이 섰을 때는
뒤쪽으로 나오시면서 대피를 하시면서 뒤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차가 멈췄기 때문에 차에서 나오셔야 같이 나와야 된다.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 개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문이 안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창문을 조금 열어서 운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침수가 시작됐을 때 좀 더 안전한 공간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안 들어오게 생각하시지만 도로가 차오르기 시작할 때는 비 몇 방울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니고 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본부장님.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엘니뇨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세계적으로 엘니뇨라든지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그 침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내렸던 강수량을 넘는 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배 처리 문제들 그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데 자 근본적으로는 지금 시행하는 어떤 시에 대한 어떤 그 설계에서부터 네. 이런 바뀐 강수량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그런 어떤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어떻게 피해를 줄일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지만 차분히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뭐 나중에 원인이 규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렇습니다. 뭐 문제 일어난 다음에 했을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정부 역할도 중요한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의 4단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인데요. 네.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건 대비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수 예보를 1강수량이 400mm 이상 온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냐면 400mm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은 지자체 공무원들,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은 그 상황을 조금 더 예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00mm가 오면 미호천이 넘칠 수도 있고 미호천이 넘친다고 하면 지하차도에 물이 찰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도상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대비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예방을 위해서 또 좀 더 많은 예산과 SOC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의 잘못을 지적하며 릴레이 토론에 나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역임.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즉답을 회피한 가운데 오염수 안전성을 두고 여야 공방 가열. 해양 생태 환경에 안전한 것인가 프레슘 우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생태 안전성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안호영 의원이 바라보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논란 집중 분석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마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지역구인 전북 지역도 이번 장마로 피해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내렸고요. 네. 전북 지역 전역에 걸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큰 피해가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네. 우리 주민들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비하고 또 그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네. 다해야 되겠습니다. 정치권도 여야할 것 없이 이런 어떤 자연재해 피해만큼은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오염수 방류 문제 여쭤볼게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이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개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토 정상회의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측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 요구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한일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그런 네.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빈손 굴욕 회담이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핵폐수 방출을 용인하면서도 네. 그 대가로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얻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 폐수 그 방출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 많은 그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수족관 물 먹는 그 쇼나하면서 불안이 더욱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나가는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의 이런 불안을 상대 수상에게 얘기를 하고 이 네. 불안 해소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결과는 핵폐수의 방출을 용인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핵 방사능의 기준치가 오염되면 그걸 방출을 중단하고 통보를 한다고 그랬지만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하나만 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그 모니터 정보를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 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확답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혀 이런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보고서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 의원은 IAEA 최종 보고서는 핵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부여한 꼴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IAEA가 일본의 핵폐수 방출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네. 내용의 보고서를 냈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는 올 여름철에 핵폐수를 방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방출을 하기 위해서 IAEA 보고서를 그걸 정당화하는 근거 명분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그 IAEA 보고서가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했고 또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네.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는 해양 생태 환경 또 수산물 안전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에는 핵폐수를 실제 바다 환경에서 30년 동안 장기간 방출하는 데 따른 그 영향을 실제 영향에 대한 검증 내용이 없습니다. 또 IAEA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런 사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본 그런 어떤 접근법이나 지식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 IAEA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후쿠시마 해역에는 세슘으로 오염된 그런 그 우럭이 발견되고 있고 또 많은 수산물이 발견되고 있는데 네. 그걸 설명할 수가 지금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플랑크톤이나 또 새우나 해양 생태에 대해서는 장시간의 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걸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IAEA가 그 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진지 않나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명분만 방출에 대한 명분만 만들어졌고 신뢰는 받지 못하는 이런 보고서다. 이런 네.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유럽연합이요 후쿠시마산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혹 빗장을 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앞으로 일본의 수입 체계, 수입 허용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런 세슘 우럭과 많은 그 수산물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혹시라도 수입 재개를 허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도 수입하지는 않겠다는 박지인과 입장은 분명히 했죠 지금. 그런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안전성이 입증 안 되면 수입 허용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수입 금지와 오염수 방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인데, 네. 근데 이것이 그러면서도 지금 일본의 핵폐수 방출을 용인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그 논리가 모순이 되고, 또 일본이 WTO에다가 그 허용하라는 재판을 소송을 걸게 되면 대단히 불리한 행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WTO 상의 위생 경협 검역 협정상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는 나라가 그 수산물 수입이 금지가 정당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입증 책임이라든가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폐수를 방출을 해도 후쿠시마 해역이 안전하고 거기에 있는 수산물도 이렇게 안전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판대할 아무런 그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부가 수산물 이런 그 수입을 금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 방출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최소한 동의는 안 했어야 된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차가 확연히 다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이 15년간 정말 수건해온 그 국책 사업인데요. 문제는 2021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타가 통과가 됐어요.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되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게 갑자기 그 종점이 바뀌었어요. 정부는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다,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결론이 난 게 아니다, 진행 아니죠. 중이다라는. 그것은 이제 물론 진행 중이긴 한데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그 종점을 지금 그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종점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종점 부분에 지금 뭐 의혹이 제기된 바와 같이 대통령 처가에 그 땅들이 있는데 땅의 넓이도 상당히 축구장 뭐 5개 정도 규모로 크고 또 거기에 이제 나들목도 2개가 또 생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혜옥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백지화라니까 더 사실은 이제 그 의혹이 더 불거진 거죠. 커진 네. 거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왜 그러면 바뀌었고 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데 지금 이제 누가 원해서 바뀌었는지 부분에도 지금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양평군 양평 주민이 원했다고 그랬다가 그게 아니니까 이제 용역회사가 보고서를 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제출을 못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예타가 통과하는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은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꾸려면 타당성 재조사 같은 적법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당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호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제대로 된 그 혁신을 하고 네. 또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실제 이제 불신을 받고 있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혁신해야 된다는 것은 그 혁신해야 된다는 것이 절박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불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불체포 동의안의 그 행사 과정에서 이 방탄 비리를 옹호하는 방탄 국회를 한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혁신위가 그렇다면 그 불체포 동의안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름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불체포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시작을 했고 많은 또 민주 선진 국가에서 이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포기한다는 것은 또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포기할 수도 없게끔 이론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또 현실에 있어서도 여전히 정치적 검찰의 어떤 그 영장에 각종 영장 청구에 남용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정치적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가 결국은 국민을 이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조화롭게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론이 나오도록 아마도 그 정치력이 네.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오는 19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뭐 해석들이 두 가지잖아요. 화합의 무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장소가 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화합의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잘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지금 어떤 실정과 그 폭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은 정말 이런 그 실정과 폭정을 심판하고 또 다음 대선을 위한 이런 전초가 되는 중요한 총선이기 때문에 네.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좀 모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만남은 우리 당이 더욱더 단합하고 또 이낙연 대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관련해서요. 31명의 의원들이 포기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뭐 갈라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뭐 확대 해석이라고 보고요. 네. 또 면면을 보면 꼭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렵고 아까 이 문제 자체가 이런 불체포 특권의 헌법적 의미나 이런 부분들 서로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또 양양자 의원 등이 움직이고 있고 정의당도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당 바람이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네,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43%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신당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고 또 많은 무당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그 실망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기성 정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네. 이런 국민들의 그 신당을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잘 받아 안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 그럼 과연 성공할 거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치 구조가 양당 중심의 그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3당이 성공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고 실패했고요. 또 실제로 또 신당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 정책을 내세우고 또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신당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참 미지수다. 네.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요 물갈이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옵니다. 호남 지역구시잖아요. 네. 386 용태로 운동 좀 여러 가지 안이 분출하는데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는 정당이나 그 정치인 같은 경우는 결국 그 국민의 요구나 또 시대의 변화에 잘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특히 선거 때가 되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 이런 쇄신 방안에 대한 그 요구가 그래서 나온다고 봅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해찬 대표 때 시스템 공천 제도를 만들어서 여성, 청년 또 새로운 인물들이 질서 있게 우리 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수용을 했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 공천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또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가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당의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꿔나가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어떤 그 변화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구도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세요? 핵심 이슈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지금 2년 차이기 때문에 중간 4월 총선은 중간 평가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정 안정과 야당의 발목 잡기가 있으니 여당이 힘을 실어주라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또 실정을 비판하면서 견제할 수 있도록 네.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결국 어떤 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국민의 그 눈높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어떤 게 국민의 이익인가라는 관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출을 용인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또 민생 위기 속에서 실업급여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의 공식 그 외교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 이런 네. 또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또 대통령 처가에 이익 의혹이 있는 이런 네. 양평 고속도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이런 걸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민심이 내년 아마 그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런 무능 또 이런 폭정에 대한 냉엄한 그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갈등과 충돌의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그런데 지금은 확연히 엇갈립니다. 장맛비 피해 방지 대책 등에서는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Most of the citizens, so therefore I would like, on behalf Korea, Ukraine, наших дипломатичних відносин.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과거 대한민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집중호우 지금 피해 상황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고요. 폴란드 순방 마친 대통령 전쟁 또 중인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에 있던 건가요? 계획이 없던 게 가지는 않았겠죠. 이제 보안에 지켜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달에 그 올레나 젤렌스키인가요? 그 대통령 부인께서 오셔서 그 친서를 전달하면서 초청을 했었고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부터 본국에 보고할 때도 어디로 간다는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보안 상황이니까 그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틀을 더 연장을 한다. 귀국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걸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70년대에 겪었던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네. 지금 그 압제 그 전제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뭐랄까 높아진 국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예정돼 있어도 워낙에 그 보안이 중요하니까. 그럼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그 이라크 갈 때 기내 안에서 이 비행기는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죠. 예, 외국 사례도 외국 네. 정상들도 그런 사례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성호 위원장님, 네.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상황 보고받고 지시도 내렸는데 네네. 전체적인 대응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 일상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수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사망자가 50여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탈리아 총리만 해도 같은 나토 정상회의를 수행 중에 이제 그 홍수 피해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조기 귀국을 했는데 물론 지금 아까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건 우크라이나 방문이 사전에 예고되어 있을 사전에 원래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다만 이제 전쟁 수행 중인 국가의 어떤 안보 문제라든가 우리 그 외교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기존의 일정에 더해서 플러스 2일 해가지고 지금 연장해서 지금 외교 일정을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지금 외교 일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국내에 지금 피해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른바 저기 헤드쿼터에 앉으셔서 이 수해 상황을 총지휘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은 상태에서 수해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김비대 의원님. 예, 네. 요거와 네.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전에 고양시청에서 열린 그 비상대책회의에 갔었었거든요. 네. 가봤더니 가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총리한테 지시를 했고 총리가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 만전을 기해라 해서 오늘 10시에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 공무원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경찰, 군, 거기 이제 구사단 있거든요. 군 그리고 소방서 네. 이런 관계자들 심지어는 이제 민간 현대건설에도 뭐 민간인이 파견돼서 재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현재에 갔었지만 또 예정돼 있던 그런 외교 일정을 그걸 바꿀 수는 뭐 정말로 큰 일이 생겼다면 돌아와야 되지만 그렇게 그 총리를 통해서 만반의 지시를 내리고 휴일 날에도 이렇게 관련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정도면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조상우 부위원장께 제가 먼저 여쭐게요. 네. 이게 양평 고속도로 논란인지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개가 다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나 의사표명이 없고 굉장히 일본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건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태도예요. 그다음에 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자꾸 무슨 이게 뭐 저 민주당의 양평군 군수 시절에 뭐 제한됐다는 등 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뭘 결정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만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여러 차례 보도도 된 바 있지만 양서면 종점안을 계획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양평 간 정체 해소의 목적이에요. 특히 양평을 넘어서서 서울 춘천 간 이 강원도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정체가 주말마다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노선으로서 양서면안이 검토된 것이고 이게 이제 장차 원래 계획안 대로 보면 거기에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까지 확장 연결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강산면으로 내리게 되면 엄청나게 거리가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렇기 때문에 예타 과정에서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고 고려도 안 됐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새 정부 들어서 정말 번개코를 콩고 먹듯이 몇 개월 만에 바뀌어버렸는데 네. 이거를 지금 자꾸 부인하면서 원안보다 뭐 대안 노선이 더 좋다. 양평군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아니 이거 국책 사업인데 왜 국민들의 얘기를 안 듣고 양평군 국민들 얘기만 듣겠다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런 이상한 부분들이 자꾸 지적되고 있는데 이걸 자꾸 모른 채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번 지지율 하락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과 후쿠시마 양쪽 모두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괴담 정치는 여전히 힘이 세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광우병 시위 때 그 현장을 목격을 했고 사드도 마찬가지고 편안함 뭐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저 집권당의 지지율이 정말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뭐 이럴 때마다 집권 여당의 지지율 역시 또한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나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과장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광우병 뭐 이번에 이제 시위 이번에 후쿠시마라든가 양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국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방류가 시작됐을 때 그 수치가 국제 기구들이 와서 다 잴 테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양평 같은 경우는 내일 17일 날 국토위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국토위가 열려서 원희룡 장관이 이제 그 의원들의 바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원희룡 장관이 답변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시면서 누구 말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얘기 나온 김에 여야 뭐 지금 기싸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고발한 거죠? 일단은 양서면 안을 강상면 안으로 임의로 국토부 지시에 의해서 바꾸게 해서 국토부 장관에 의해 그래서 결국에는 국토부 직원들과 양평군 이제 공무원들이죠. 그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고발을 한 것이고요. 네. 그 외에 시민단체에서는 백지화 과정의 불법, 그러니까 이제 백지화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국가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네. 절차 없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수행 중인 원희룡 장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이없어 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네요. 예, 그럼 저도 어이가 없는데요. 네. 이게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처음 이제 거론이 됐던 것은 2010년입니다. 그때 공약사항으로 됐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국토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보고서의 그 노선을 보면 지금 이제 바뀐 노선,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되어 있는 그 안과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2021년 4월 달에 예타 통과됐을 때 안은 지금 저 그 양서면으로 가는 그 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안이 발표되자마자 최재관 그때 지역위원장과 그다음에 그 군수가 그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여기 IC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안 원래 예타안과 전혀 다른 그 요구를 한 것이고 그때 국민의힘의 그 군수 출신의 양평 군수 출신의 국회의원이 김성규 국회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국토위에서 그런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 출신과 여당이 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21년도 이런 반박이 나온 다음에 2022년도 1월 달에 업체 선정에 들어갔고 3월 달에 이게 정권 바뀌기 전이잖아요. 네. 두 개의 업체가 선정됐고 5월 달에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들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다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원희룡 장관은 나중에 보고를 받고 검토해보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원희룡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서 고발을 한다? 저는 그냥 드는 생각이 아니 그냥 그 다수 의석이시니까 탄핵을 하시지 그러세요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이건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네. 조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묻겠다면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했는데 좀 여당 불참으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어떤 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거죠? 일단 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제는 대통령실 일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네. 대통령실 입장이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노선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백지화 과정에는 또 어떠한 관여를 했는지. 왜냐하면 백지화 전날 원희룡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그러면 원안 추진으로 갈 입장은 없는지, 그렇게 꼭 강상면 대한 처갓집 땅에다 고속도로를 놔드리는 안으로 고집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팩트가 안 맞는 것들이 있는데 2018년 그 안은 양평군의 기본 계획입니다. 네. 양평군 도로예요. 그러니까 양평군 입장에서는 양평군을 가운데로 관통하는 도로를 놓고 싶겠죠. 그렇지만 국토부에 이거는 국책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 춘천 그러니까 서울과 영동 사이에 그 여러 가지 그 주말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노선으로 검토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2018년 안은 여기에 언급할 문제가 아니고요. 2021년도에 그 이게 예타가 통과됐을 때 민주당 양평군수가 얘기했던, 그리고 최재관 위원장이 얘기했던 안은 이 같은 IC 그 노선 그대로에 거기에 강화 IC를 신설하는 부분, 그러니까 운신리 지역에 신설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L자형으로 꺾이는 왕창리에다 IC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걸 막 이상한 내용을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무슨 민주당에서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그 시각 국민의힘은 국회 대신 양평군으로 그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였고 검증은 어떤 내용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얘기가 시작된 것은 그 변경된 노선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을 비롯한 그런 땅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떼돈을 벌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냐. 경제적 이익을 엄청나게 안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데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얘기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거든요. 왜 바꿨느냐 이런 논란으로 바꾸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금방 검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타가 통과됐을 때 처음에 안이 만들어졌을 때 양서면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그럼 가격이 올랐나? 그것도 가격 변동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가격 변동이 없어요. 왜? 이거는 JCT이기 때문에 이게 나들목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이 그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고 네.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해봤더니 거기에 가격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위에서 아래로 옮겨야 될 그런 논리는 사고도 넘칩니다. 네. 일단은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 정도가 그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이 일한 대로 하자면은 강을 2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40m 높이에서 강 2개의 교각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청정 해수면을 청정 지역에 있어서 그 오염이 발생한다는 거. 그다음에 철새 도래지의 문제 뭐 등등. 또 하나는 그 원래 안대로 하면 마을 자체를 4분 5요를 시켜놓는다. 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 주민들의 얘기를 진짜로 좀 들으시고 이거를 자꾸만 처음 괴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거 무슨 대통령 부인의 땅에 일가에다가 떼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다. 그것도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는 대통령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어떤 정부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국회 국통회의 열리는데 거기에서 좀 치열한 논쟁 지켜봐야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서 이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조상우 부위원장님, 예. 어쨌든 한국 측 전문가를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일본은 즉답은 피했다고 합니다. 3가지 제안을 사실상 다 거부한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3가지 제안이라는 게 오염수 방류 과정의 정보를 공유해달라. 그다음에 방사능 농도 기준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류를 중단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런 전 과정의 모니터링에 있어서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2가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상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방사능 농도에 굉장히 위험성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발견될 시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건데 네. 그게 조치가 되려면 정보가 공유돼야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전혀 깜깜이로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보니까 알아서 아무 문제 없으면 그대로 장비를 돌리겠다는 의사거든요. 결국에는 주변국에 굉장히 이런 위해 우려에 대한 걱정이 크고 주변국에 있는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건강권 침해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서 단 하나도 그 우려를 해소할 만한 그런 조치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라고 한국말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발전이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어떤 한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찜찜한 게 모든 정치인은 국익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네. 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뭐 한국을 진짜 사랑해서 그럴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말로 그 일본 총리에게 인사말을 했다면 한국 국내 여론은 어땠을까요?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민족 감정에다가 앞세워서 하면 외교가 설 땅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일본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공유와 세 가지 요구했었는데 실시간 공유와 방류 중단 문제가 생길 경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실시간 공유는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게 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막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당신들 그 정보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 전문가가 가서 함께 조사하겠다라면 중국 정부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서 뭘 하는데 거기에 야 우리 전문가가 갈 테니까 그거 함께 참여시켜라 하면 어떤 주권 국가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게 그 국제기구가 아닌 한은 말이죠.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입법 조치를 통한 구상권 카드를 검토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어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민 네. 피해 보상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뭐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재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재원은 결국에는 일본의 불법적인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법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 조항을 명문화해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어민들이 일본 정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의 뭐 기시다 총리가 뭐 한국말로 뭐 인사를 했다고 해서 그분은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구구들이 이른바 한국을 달래줘야 한다라고 오히려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본의 구구라면 뭡니까? 결국에는 그 일제 36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고 그다음에 늘 굉장히 반복적으로 위안부와 징용공 그 어르신들을 모욕해왔던 그런 단체들 아닙니까? 네. 거기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워낙 일본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오히려 외교적으로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미세먼지나 황사 때 그 전문가 참여를 만약에 중국이 해달라고 하면 허용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런 미세먼지 황사의 문제하고 달리 고의적인 방사능 오염물을 지금 해상에다 투기하는 행위예요. 네. 그 해상에다 투기하는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고의적인 부분이 아닌 어떤 부수적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문제들 가지고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시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김종희 의원님. 예. 민주당 측의 설명은 한국 어민의 피해 지원법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비용 부담을 안기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평가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미세먼지와 황사는 자연재해 아닙니다. 네. 중국이 공장들이 막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배출 기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만약에 자연재해라면 100년 전에도 미세먼지 황사가 있었어야죠. 50년 전에 대한민국 하늘 깨끗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사람들이 잘 안 먹잖아요. 지금 수산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괴담을 많이 유포하시니까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갖고 수산물 소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어패류를 수입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수입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일본산 멍게를 우리가 먹으면 큰일 난다.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구상권을 민주당에 행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네.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여당도 어떤 안은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연히 지금 저희는 그 어민들이 어떤 입는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2011년도에 그 쓰나미가 발생해서 수많은 어떤 그 오염물질이 바다로 갔을 때 미국, 뉴질랜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때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비가 많이 들었겠죠. 방사능 조사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그야말로 자연재해였던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일본에다 구상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그런 국제 그 규칙상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네.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논란이 있던데요. 지금 정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약간 뭐 비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와서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지금 내용이죠?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그 태도, 그 어떤 인식 그 자체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보험의 성격입니다. 본인들이 납부한 금액 절반씩을 납부를 해요.
그래갖고 그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이른바 보험으로서 자신이 납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무슨 국가가 시혜적으로 내려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마치 국가가 시혜적으로 내려주는 은혜인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뭐 이걸 실업급여를 받아서 호캉스를 즐긴다. 요즘 2030들이 뭐 그다음에 무슨 명품을 사가지고 플렉스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 그 어떤 구직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공당의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네. 오히려 어떤 대안들을 설명하려면 그런 자극적인 방식으로 끌고 갈 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차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비하하고 국민 중에 지금 실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고통을 외면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이게 취지가 왜곡됐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발언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업급여가 말이죠. 그 이건 내가 낸 돈이니까 정당하게 받아간다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다 내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해서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내는 실업급여를 내가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독일에 있어서도 슈레더가 했던 하르츠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실업급여를 그렇게 상습적으로 취업을 안 하면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원서를 냈다가 사람이 모자라서 원서를 냈는데 원서를 내고서 구직을 실제로는 됐다 그러면 저는 됐다 그러면서 안 나오는 분들 이런 것들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을 하신 분들의 아픔을 그렇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러나 지금 실업급여 체제가 그 자기가 낸 돈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실업급여를 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네. 이런 취지에서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하르츠 개혁 정도까지만이라도 실업급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원래 우리 6개월밖에 안 줍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에 대한 지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이 2로 쇄신안으로 낸 불체포 특권 포기서야 이게 사실상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를 못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곧 이게 추인받지 못했다. 사실상 뭐 이게 불발이 됐다. 이렇게 표현들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저항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통과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뭐 친명과 비명 이명계 의원 뭐 31명은 또 별도로 맞습니다. 이제 그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또 이제 이른바 민주당에서 가장 큰 의원 단체 모임이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더 좋은 미래 거기에서도 의원 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누구는 이제 친명인데 비명의 갈등인 것처럼 이렇게 제가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네.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이 안이 보류됐을 당시에 반대 토론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분들이 이른바 비명도 아니고 반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었어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설훈 의원,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변재일 의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선 의원들입니다. 네. 3, 4선 이상의 중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대한 제가 볼 때 그 속내는 아무래도 혁신위를 흔들어서 혁신위 1호안건이 무산이 되면 혁신위에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표하게 될 이른바 공천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상 관철되기 어렵게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로 혁신이 흔들기라고 보이는 것이지 네. 이게 뭐 친명 대 비명의 갈등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중혁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방탄에 필요한 의석수가 깨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만약에 31분이 저희한테 동의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6석이 또 동의를 하면 저희가 과반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제 투표를 해보면 불체포 특권 포기 이제 불체포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31분 결의한 분들이 다 자기 말대로 해준다면 그리고 정의당에서 뭐 당론으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주신다면 사실상
불체포 특권은 무력화되는 거죠. 뭐. 네. 근데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불체포 특권 됐습니다. 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더 예상됩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분초를 다투는 피해 구조 현장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생존자 구출에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고 더 이상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